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2055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하원의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한 사례는 없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1989년에서 2017년 사이 11차례나 연금법을 고쳐가면서 공적연금을 개혁했습니다. 또 스웨덴은 매우 관대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역시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로 결국 연금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스웨덴은 독일과 달리 단 한 번의 급진적 구조 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뤘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보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지지로 먹고 사는 정치권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제를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야 할 시점입니다. 3월 16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코너입니다. 요즘 경제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묘하게 겹치는 경제 사건을 찾아 해답을 구하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련했는데요. 김윤경의 겹경사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김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이렇게 M본부에서 만나 뵈니 MBC에서 네. 만나 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고요. 예. 너무 황송한 코너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왜 들어요. 이러세요? 딱 들으면은 너무 느낌이 좋잖아요. 기분도 좋죠. 하지만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겹경사의 첫 번째 사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은행권 위기죠. 아,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이랬는데 지금 금융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의문들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일단 지금의 은행 위기들, 유럽에는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도 있고요. 까지 다루고 이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좀 어떻게 겹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 은행권이 부실화된 것이 예전 불과 한 15년 전에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진짜 있었네요. 네.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소식은 저희 송경제 플러스에서도 아주 짧게 전해드렸었고 아침에 송경제 시간에는 계속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그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은 뭐 유럽은행으로도 번진 것 같아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인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별건이기는 해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은 이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같은 이유이기는 하지만 안전자산에 많이 투자를 해놨고 그것들을 급전을 막 빼가려는 그 고객들의 인출에 다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금난에 봉착이 돼가지고 폐쇄가 된 거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사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위기설 이렇게 예. 쳐보시면은 그때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투자 손실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내부 스캔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약상의 그 하얀 그 뭐라 그러죠? 탈세 거래? 네. 예, 이런 것들도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경영진도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동성의 문제 예. 혹은 위기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은행의 위기가 온 거는 지금 똑같고 금융시장에서는 똑같이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뭐 일단 크레딧 스위스 소식 듣기 전에 네.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기사로 어느 정도 접하셨긴 하겠습니다만 실리콘뱅크, 밸리뱅크 어떻게 파산했는지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네, 딱 일주일 됐네요. 제가 이제 외신을 보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런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자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뭐 쉽지가 않다. 근데 왜 자산 매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날 빵 터졌더라고요. 예. 자산 매각은 워낙 고객들의 인출이 많으니까 예. 지금 갖고 있는 유동성으로는 안 되니 투자해놨던 자산을 팔아가지고 마련해서 예. 줘야지 되는데 그걸 장기 국채나 이런 데다 좀 묻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오르면서 확 떨어져 떨어지죠. 있죠. 예. 예. 그래서 투자가 오히려 손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국에서 빨리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네. 파산을 질서 있게 시키겠다. 이런 그 결정을 내린 건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놀라웠던 거는 워낙 예금이 많이 예치가 됐었거든요. 네. 최근에. 의외로 규모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16위, 예. 미국 내 16위고요.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캐피탈들이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자신들의 예.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돈을 여기다가 파킹을 해두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정말 예금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 예. 또 여기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금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에 이제 자금 조달이 예.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예금을 빼가게 되고 너도 나도 여기 이제 힘들어질 수 있대라는 소식이 최근에 빨리 퍼진 거예요. 예. 소셜상으로. 그랬더니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파산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모바일 뱅킹으로 막 이체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하니까 당국이 딱 조치에 나선 거죠. 예, 예전에 경제 교과서에 보면 뱅크런 장면이 줄 서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앞으로는 교과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리니까. 당분간은, 예. 예. 진짜 그랬겠습니다. 이제 저금리 때는 투자자금 몰렸을 때는 은행에 예치해서 조금씩 갖다 쓰고 그랬을 네. 텐데 이제 투자를 신규로 못 받으니까 한꺼번에 다 인출해서 그렇죠. 썼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봉책이 다 마무리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그니처 은행이 또 파산을 했다고요? 그 같은 날이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연방예금공사하고 굉장히 합작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은 금융위기 때 겪었던 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장,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일요일 밤이죠. 그러면은 아시아 시장의 블랙먼데이를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제 유럽 거쳐서 뉴욕으로 흘러갈 때 조금 완충되는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은 같이 파산을 시켰는데 여기는 좀 결이 좀 다르긴 예. 해요. 이 은행은 이제 뉴욕시 당국에서 폐쇄를 시켰고,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위기로 문을 닫기는 했지만 가상자산에 좀 특화된 그런 은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은 좀 실리콘밸리와는 다르기는 한데 같이 파산을 했고 또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 전에 실버게이트라는 예, 은행이 알죠. 예. 문을 닫았고 시그니처 닫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연쇄적으로 좀 뭔가 좀 굉장히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예.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마 근데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요. 이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들과 네. 이번에 있었던 스위스의 2대 은행에 해당되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약간 위기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한 시기에 두 개가 발발한 건지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의 발작은 똑같지만은 예.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일어난 것은 그 지역
지역과 뭐 아무리 해외로 뻗어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은행의 문제였고 미국 금융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크레디트 스위스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골마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 다 올리고 유동성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긴축의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건 똑같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와 실리콘밸리 뱅크의 배경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자금 세탁, 법적 분쟁, 네. 경영진의 잦은 뭐 교체, 네. 투자 실패. 어찌 보면 약간 부실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은행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게 조금씩 터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올라온 건데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는 실리콘밸리 뱅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 큰 회사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지금 한 뭐 4, 5위권 안에 드는 투자은행이고 예. 근데 이 은행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파급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리먼 모멘트. 네. 그러니까 한 은행이 무너지고 이것이 다른데 전염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무너지거나 그러면서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는데 네. 한 가지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거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지금 당장은 손실을 한 2년째 크게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급할 때는 한 뭐 1년 미만의 만기로 투자해놨던 그런 자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금을 내줄 수가 있는 예. 그런 비율이 100%가 넘는 건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더 높아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100%인데 예. 150%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만은 불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바로 이제 긴급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고 한 우리 돈으로 70조 원 정도를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그쪽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는 있는데 위기라는 게 이렇게 뜯어보면은 예. 하나하나 이제 골문 것들이 그렇죠. 차례대로 터지는 경우가 좀 맞아요. 많이 이런 줄 있잖아요. 몰랐던 게 예, 터지잖아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지. 지금 유럽 시장 오늘 간밤에 유럽 시장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호조를 보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직은 다 알 수 없다. 안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시장의 반응이요. 다음은 누구야? 라는 소리들이 꼭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런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옛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은 정말 일파만파로 커졌잖아요. 무서웠죠. 그때와 지금은 뭐 어떤 면이 같은 건가요? 뭐 다른 건가요? 일단 같은 점은 은행의 위기라는 현상. 예. 근데 그 본질은 조금 다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 예금을 투자해놨던 건 안전자산이었어요. 예, 그렇네요. 미국채 이런 건 예. 부도날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리먼 사태 때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만큼 막 엄청나게 파생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신용자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줬다가 이 연체를 막지 못하고 또 이 금융 상품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부도를 내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좀 속된 말로는 쓰레기 채권, 쓰레기 자산에 투자를 했던 것이 예. 뭐 탐욕적인 어떤 그런 동기로 인해서 폭발을 했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놨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고 고객들이 이제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인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그럼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안심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파 껍질을 까듯이 이제 부실이 더 드러나게 되면은 시장이 막 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금융 시장이 또 불안해지면은 그것이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안전자산에 몰리면 달러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니까 역시 우리나라에게는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떠날 수 있고 뭐 이런 여파는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지금 다들 당국들이 예.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사실 금융위기를 얼마 전에 경험했던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같은 경우는 또 미리 예견도 하고 음. 시스템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뭐 제도적인 장치가 그 사이에 안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도가 풀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예. 트럼프 시대에 규제 완화가 대세를 기억납니다. 이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였거든요. 예. 그때는 막 월가를 잡으려고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이제 금융 개혁 법안이 있었고 예. 그 안에는 이제 은행들이 함부로 위험한 투자를 못하게 하는 볼커 룰이 있었죠. 네. 이 볼커 룰이 살짝 완화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뭐 아직까지는 이제 프랍 투자라고 자기 자본 투자로 헤지펀드 뭐 이런 거는 투자 못하게 돼 있지만은 네.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데는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좀 풀려 있었고 그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때 임명이 된 의장이잖아요. 예. 연준 의장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2년 전에 비판을 했더라고요. 연임을 반대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에도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 연준 의장을 했었고 예. 본인도 또 사모펀드 출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제 부실해진 어떤 그런 기반, 제도 이런 것들을 위기는 참 좋아하죠. 예. 그런 걸 뚫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금융 위기가 경기가 불안할 때마다 오는 거라면 경기가 불안할 때 적용하는 금융 시스템과 네. 경기가 좋을 때 적용하는 금융 시스템을 그때그때 달리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기는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는 건가요? 저는 매뉴얼을 만들 수 없다고 어. 봐요. 예. 그러니까 항상 패턴은 있어요. 대공황 때도 그렇고 예. 뭐 저축조합, 대부조합 사태 때도 그렇고 아시아 외환위기 다 보면은 저금리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그때 인간의 탐욕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자산 가격이 많이 부풀게 되더라고요. 투자가 또 몰리니까 그렇게 예.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버블은 항상 좀 붕괴가 되는데 그 패턴은 똑같아요. 하지만 계기는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고금리 상황이 아니잖아요. 고금리로 네.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연준의 금리가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낮춰도 되고 그다음에 물가도 낮았기 때문에 예. 저물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 지금은 내릴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근데 물론 연준이 뭐 이번 FOMC에서는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 정도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내에 금리 인하설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금리를 이런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내리는 거지 인플레를 생각하면은 절대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다른 걱정도 되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가면서 경기도 부양하고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진짜 그런 전략적인 대응도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또 하나 또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예. 그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 글로벌로 전염되는 위기를 함께 막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G20 뭐 예. 이런 것들. 그때 좀 많이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각자 도생하려는 분위기거든요. 심지어 전쟁까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뭐 형님이 도울 수 있는 혹은 좀 형님이 다 모아가지고 연대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균형도 심해질 수 있고 위기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이 뭐 은행발 금융위기도 참 걱정이지만 어찌 보면 방금 말씀 주신 요인들을 고려했었을 때 경기 침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위축이 네. 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런 점들이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금리만 가지고 예. 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내리면은 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정부는 그냥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환 관리는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회피하려는 그러니까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은
당분간은 단기간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구두 개입이라도 좀 계속 있어야지 될 것 같고 그나마 뭐 IMF 때와 달리 금융위기 때 우리가 잘 견뎠던 거 외환 보유액도 튼튼하고 경제 체질이 좋아서였잖아요. 예. 이번에도 아주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의주시하며 잘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커질지 몰랐었잖아요. 어어하다 당했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랑 요번에 일어난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다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더 이해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경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라박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하도 나라밖에도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네. 뭐 어느 거 가져오실까 봤더니 오늘은 중국부터 시작하네요. 네. 중국이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를 좀 바꾸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언론의 이미지를 본인들이 막 바꿀 수가 있나 봐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이미지 변신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 17일에 그 양회가 마무리됐거든요. 예. 근데 이때 마지막 날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안보 주도권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좀 추진할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포지션? 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4월에도 시 주석이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GSI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뭐 냉전, 일방주의 반대, 그리고 한 국가의 안보 강화가 타국의 안보를 해치면 안 된다. 이런 안보 불가분의 원칙 견지 이런 게 다 담긴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에 또 뭐가 있었냐면 150개국 정치인들하고 화상회의를 뭐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뭘 제안해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뭐 글로벌 무슨 이니셔티브를 계속 제안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좀 주도했던 네. 국제 질서를 이제는 우리가 하겠다. 음. 미국이 자꾸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예 갈등 있는 지역들을 중재를 하고 어떤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한번 만들겠다. 봐봐,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대국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회를 끝으로 시진핑 3기 정식으로 시작이 된 시점에서 그동안 사실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었죠? 독재자. 맞아요. 아니면은 좀 대만을 괴롭히는 깡패 국가. 뭐 예.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코노미스트가 좀 대표적이긴 한데 중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예. 뭐 일러스트 이런 그림도 좀 예. 욕심쟁이 같은 이렇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나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어 같은 것도 bully, B-U-L-L-Y라 그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벗고 좀 평화주의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영화 보면 네. 항상 미국 군인은 착한 사람, 소련 군인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걸 신경 쓰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대표적인 결과물이 하나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재했다고요? 네. 지난 10일에 있던 일인데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7년 만에 국교 정상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국가가요, 한 1400년 이전부터 그 이슬람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정치적 갈등으로 이제 시작해서 앙숙이 된 두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로 갈등이 지속되어 오다가 2016년에 그 사우디가 시아파 그 이슬람 성직자를 사형을 해요. 근데 여기에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그 이란을 주재하는 사우디 대사관에 쳐들어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예, 막 폭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두 나라를 중국이 나서가지고 둘이 다시 한번 잘 해봐. 이렇게 중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평화 협정 중재라든지 뭐 안보 구조 형성하면서 어떤 좀 정치적 역할을 하는 건 항상 미국이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일로 중국이 중재를 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미국이 좀 적지 않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말하는 거는 그래 뭐 평화를 위한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지지를 한다. 뭐 근데 이게 꼭 중국 덕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고요. 근데 이번 협정은 사실 사우디와 이란 양국 모두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국은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렇겠죠. 이유 없이 저기 중동에 가가지고 이런 중재자가 되진 않았을 거 예, 아니에요. 뭔가 이득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런 지역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그렇고요. 이란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원유를 사가는 나라입니다. 국제적으로 좀 고립이 되어 있는 좀 많이 아쉬운 이란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란산 원유를 꾸준히 공급받는 대가로 중국이 이제 25년간 최대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우디에게도 우리 앞으로 원유 더 살게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대만을 공격했을 때 대만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처럼 제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라인을 갖추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원유 결제에 있어서 달러 결제를 위안화로 바꾸려는 큰 그림이다, 계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번에 사우디와 이란이 국교 정상화 합의를 본 게 그 둘만의 그 합의가 아니라 사우디, 중국, 이란 간의 3자 협정과 다름없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와 이란과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만약에 에너지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 실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경제 제재를 하잖아요. 네. 그 경제 제재라는 수단이 달러 결제를 막는 건데 지금 에너지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든다는 건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봤더니 그 중국의 이 중재자로서의 선한 이미지 노력이 네. 여기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중재자로 나선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만간 뭐 푸틴 만나러 가나요? 내가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에 시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이후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전화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쇄적인 회담이 또 이제 중국이 어떤 전쟁 종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우디, 이란 받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어떻게 좀 성공적인 평화주의자의 입지를 좀 굳히려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중립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 보여지는 걸 보면 러시아 제재 동참도 거부했죠. 그리고 뒤에서 러시아 원유 계속 뒤에서도 아니죠. 러시아 원유 대놓고죠, 계속 뭐. 사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러시아 편에 선 국가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미국과 유럽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계를 회복해야 그나마 유럽과의 관계 정상화에 좀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성과를 좀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이런 행보를 보고 그래 뭐 중국이 중동에서는 미국의 빈틈을 좀 포착하고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치자.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이것도 능력 있는 중재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떤 뭐 의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국이 사우디 이란의 갈등을 봉합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야 미국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완전히 구겨지는 일이 그렇죠. 되겠네요. 말씀 주신 상황에서 그럼 러시아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러시아가 제2의 우크라이나를 또 만들 계획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고요? 네. 뭐 어디 또 공격하러 갑니까? 이게 바로 몰도바입니다. 예. 몰도바가 어디 있냐면
그 오른쪽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왼쪽에 루마니아가 있으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굉장히 작은 국가예요. 네. 그 러시아가 그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요 아래쪽에 크림반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한 10시 방향쯤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곳이고 인구도 대략 26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도 예전에 소련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좀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럽 그 연합 회원국이 무척 되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아직은 되지 않았고 지난해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몰도바를 러시아가 자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담긴 문서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문서를 언제 썼나 봤더니 예.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1년 말쯤에 작성된 문서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야후 뉴스가 입수를 해서 그제쯤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무력 공격으로 전쟁 일으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나요? 다행히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하나는 러시아 주도의 경제안보협력체 CSTO에 가입시킨다는 계획.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나토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거 그리고 EU 국가들이 몰도바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게 이게 주요 목표였고요. 이제 시기별로도 나눠놨어요. 네. 정치, 군사, 국방, 인도주의, 뭐 경제에 걸친 부분에서 2022년 2025년,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부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또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유지한다. 뭐 이런 계획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2030년까지 몰도바의 정치 경제 엘리트 계층의 친러시아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통치력이 갖춰지는 그렇게 됐네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단기 계획 중에 하나는 벌써 이미 발생을 했어요. 재밌는 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에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러시아 정보부와 연계된 그 일부 러시아 행동대장들이 몰도바에 가가지고 예. 몰도바 정부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도록 국민들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몰도바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러시아가 이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뒤에 몰도바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친유럽 성향의 몰도바 대통령 물러나라 타도한다 하면서 정말 반정부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몰도바에 뭐 친러시아 세력이 많은가 봐요.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몰도바의 오른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길게 국경선을 따라서 위치한 곳에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통제를 하는 곳인데 법률상으로는 몰도바 땅이에요. 네. 그런데 1992년에 이 세력이 몰도바 정부와 전쟁을 하면서 친러 세력들이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러시아가 단골 멘트긴 한데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1,5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을 주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몰도바 정부가 이 러시아군을 몰아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도바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대한 침공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전쟁 좀 저는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뭐 몰도바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려고 했었었고 참 언제 이 소강 국면으로 돌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유로7이라는 유럽 국가들이 만든 나름대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있는데 네. 이게 요즘 불만이 많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유로7이요. 유럽 연합 국가들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규제입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뭐 질소산화물 비롯해서 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미세입자 등 이런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예. 근데 심지어는 기존에 없던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숫자가 지금 유로7이잖아요. 예. 그 뜻은 뭐겠어요?
유로 6도 있고 5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네, 지금 현행 기준이 유로 6입니다. 예. 유럽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세웠잖아요. 그래서 유로 7은 지금 현행 유로 6보다 훨씬 기준이 강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승용차는 지금 2025년부터, 대형 상용차는 2027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유럽 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내세운 만큼 어찌 보면 이 유로 7은 내연기관차들에게 제시하는 마지막 규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서 자동차 강국이죠. 독일을 비롯해서 뭐 체코, 이탈리아 등 이런 국가들이 유로 7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못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독일,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렇게 8개 국가의 교통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네. 유로 7 내용 변경을 좀 해보자 이러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국가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현행 대비해서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많게는 뭐 절반 이상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물질 배출을 줄이려면 장치를 뭐 더 달거나 아니면 기술을 더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이 더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일례로 폭스바겐이 뭐라고 했냐면 유로 7 기준에 맞추려면 차량 가격은 최대 8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네.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근데 오염 배출을 줄이는 규제 기준까지 맞추는 기술 역시 현실적으로 이건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차체가 무거우면 타이어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좀 덜 나오는 단단한 타이어를 쓰면 연비가 나빠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그리고 유로 7 규제에 따라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 전기차는 제조 과정에서 인력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 제조국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우려들 때문에 다시 뭐 과거처럼 규제가 낮아지고 그러진 않겠죠? 좀 오히려 기한을 우리가 기술 발전이 될 때까지 기한을 조금 더 미뤄주십시오라는 것도 있고 그 내연기관차 판매를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합성한 재생 합성 연료를 쓸 테니까 2035년이 지나도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있게 보장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좀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럽의 이 규제 바뀌는 거 우리나라 수출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소식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요즘 때 아니게 종이로 만든 지도가 갑자기 다시 잘 팔린다고요? 네, 이 전국 지도 서비스 회사, 뭐 영국 뭐 이런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종이 지도 매출이 뭐 144%, 뭐 123% 이렇게 크게 늘었대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해석이 분분한데 뭐 여기저기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곳에서는 종이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 유행을 하면서 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좀 지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종이 지도가 다시 인기다. 아니면 레트로 감성을 살리는 그런 이유로 종이 지도가 인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왜 아버지가 운전하고 가시면 정말 쟁반만한 지도 알죠. 이렇게 해서 다음 어디야 했는데 출구 지났어요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컨셉 바꾸신 건가요? 상황극으로 소식을 전하겠다? 근데 재밌었습니다. 생동감 있고. 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예진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옆에 늘 서 있는 우방이 누군지 요즘 정말 점점 더 헷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들으시면서요. 제가 오프닝에서 16일이라고 말씀드려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남은 금요일 무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